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20장 경제성장론에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솔로 모형까지 살펴봤잖아요. 헤로트 도만 모형이나 솔로 모형은 전부 다 외생적 성장 이론이라 얘기합니다. 자, 그거와 달리 내생적 성장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내생적 성장 이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름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뭔가 경제 성장의 원천이 모형 내부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등장 배경하고요. 몇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등장 배경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전통적인 성장 모형이 솔로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솔로 모형이 있는데 이 솔로 모형은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진보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속적인 기술 진보, 이게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기술 진보. 오케이. 자, 그게 지속적으로 있어야지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1인당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오는 유일한 요인이 기술 진보인데 이게 기술 진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데 지속적인 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지속적인 기술 진보 자체가 모형 밖에서 결정된다니까 이 기술 진보라는 게 외생적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밖에서 주어진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외생적 경제 성장 모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3번 화살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한 게 지속적으로 충격이 계속 발생하는 게 좀 어렵거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술 진보율을 현실에 좀 반영해서 일정하게 되는 걸 좀 나타내려고 해. 근데 이게 이제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 좀 반영하기 힘들어서요. 5번 볼까요? 자, 이런 솔로 모형의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된 게 거기 보시면 자, 노벨상을 받은 폴 로머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내생적 성장 모형 이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따로 무슨 솔로 이렇게 붙이지 않고요. 다양한 이론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6번에 로버트 솔로 이후 폴 로머 이후에 루카스 레벨로 또 데이빗 로머라고 또 있습니다. 맨큐, 베로, 크루그만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내생적 성장 이론. 그래서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되는 이런 기술 진보 같은 것들을 말 그대로 내생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자, 유형 한번 보시면 자, 우선 기본적으로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지금까지 내생적 성장 이론은 여러분 솔로 성장 모형에서는 우리가 자본에 대한 1인당 자본에 대한 생산함수가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걸 상정했거든. 여기서는 체감하지 않는 거를 상정합니다. 1인당 자본이고 Y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MPK가 체감하지 않습니다. 체감하지 않고요. 일정하거나 체증하는 요걸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오케이? 생산함수를 바꾸는 거야. 뒤에 요거와 대표적인 모형이 뭐가 되냐면 AK 모형 이렇게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아니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생산함수가 체감한다고 할게. 이렇게 체감한다 할게. 솔로 모형과 같이 체감합니다. 그러면 기술 진보가 일어나게 되면 얘가 올라가는 거지. 근데 한 번만 일어나면 다시 또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이 다시 제로가 됩니다. 그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연타로 인해서 기술 진보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생적 기술 진보를 강조하는 유형의 두 가지. 그러니까 기술 진보가 계속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진보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일회적인 게 아니라.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지 않는 생산 함수곡을 나타내는 게 AK 모형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효과, 인적 자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얘기하거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부성, R&D, 연구개발, knowledge,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내생적 성장 모형이고요.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꼭 기술적인 측면 말고 뭐 제도라든가 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등등 그런 것들도 반영시킵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인 성장 모형과 관련해서 AK 모형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주요 모형. 자, 한번 보시죠. 자, AK 모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AK 모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기 1번에 한번 보시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원래 우리가 솔로 모형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A가 있고 루트 K, L 이런 식이 되어 있었거든. 근데 느낌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자본이라는 개념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요.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노동은 노동인데 그냥 단순 몸으로 하는 막노동이 아니라 뭔가 노동자 중에서 지식이라든가 기술이 체화된 노동을 상정하는 거야. 체화된 노동. 오케이? 뭔가 노동과 자본 이런 것들에서요. 지식과 기술이 체화된 노동을 반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반영하게 된 노동, 지식 노동자 있잖아. 말 그대로. 지식 노동자. 네, 요거를 감안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가만히 보면 이게 노동은 노동인데 사람은 사람인데요. 앞으로 뭐 그럴 순간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사람의 뇌 속에 칩을 심는다거나 컴퓨터, AI를 심는다거나 아니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로봇 옷을 입어요. 그래서 팔다리가 근육이 힘이 세지는 거야. 사람인데 이게 로봇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거를 뒤에 다시 얘기할 건데 인적 자본이 축적된 요런 노동. 그래서 광의의 노동이라고 합니다. 광의의 자본이라 할 거야. 그래서 축적된 그래서 복합적인 자본. 그래서 넓은 의미의 광의의 자본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자본을 도입해서 네, 요거를 분석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L 대신에 요게 L이 이제 K와 비슷하게 되는 거야. 느낌이 K고 얘가 이제 약간 K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AK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K는 자본량이고 A가 총 요소 생산성. 그냥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좀 뒤에 나올 것까지 미리 생각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긴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1인당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1인당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밑에 6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동그라미 2번도 보세요. 생산함수에 포함된 K는 물리적인 자본뿐만 아니라 이 광의의 복합된 자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식, 휴먼 캐피털, 사람은 사람인데 지식 노동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캐피탈 또는 지식 이런 것들이 몸에 체화된 그런 노동 같은 경우는 자본으로 우리가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번 자본을 물리적인 자본으로 한정하게 되면 수학 체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지식이나 인적 자본도 자본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고 체감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5번도 보시죠. 뭐 개별 차원에서 뭐 한계 생산이 체감할지라도 자본 축적이 긍정적인 외부 효과. 우리 앞에 얘기했죠. 외부 효과, 지식, 기술. 되게 어려워요. 모형 자체가.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그냥 소개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 모형 요것만 보시면 돼. 여기에 이름을 따 와가지고요. AK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인당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우리 뒤에 잠깐 가서 오른쪽 페이지에 설명이 많은데 뒤에 요거 한번 볼게요.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1인당 자본이 있으면 1인당 요거 소득으로 표현하면 얘가 체감해서 우리가 솔로 모형에선 체감적으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잖아. 얘는 이렇게 있다니까. 요게 AK 이렇게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본이 얼마나 축적됩니까 하면 이거야. SA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과 K 요게 이제 자본의 필요를 나타내는 거죠. 자, 다시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콥더글라스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콥더글라스인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체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색깔 맞춰서 그려볼게요. 자본의 공급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자본의 필요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균제 상태 만나는 부분이 생기잖아. 이렇게요. 여기 영역에서 어떻게 돼? 여기는 델타 K가 0보다 커서 얘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쪽은 델타 K가 0보다 작으니까 감소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균제 상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이 경우는 근데 얘가 0보다 크다니까 델타 K가 0보다 커. 이렇게 0보다 크게 되면 이게 계속 증가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수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 그림을 잘 봐주세요. 자, 앞으로 다시 가서요. 균제 상태 요걸 나타내는 거야. 거기 밑에 앞에 균제 상태 보시면 균제 상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안 만나요. 안 만나. 이 만나야지 균제 상태가 되는 건데 지속적으로 계속 커지게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매기 저축의 크기만큼 자본량이 증가하고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만큼 자본량이 마모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 성장 모형과 같이 요거 SYG 뭐 대문자로 썼는데 델타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으로 바꿔도 되고요. 그래서 2번 1인당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델타 K는 SAK 빼기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 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K를 밖으로 빼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해도 될 것 같고요. K로 다 나눠서 보셔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4번 보시면 인구 증가율이 N으로 주어지게 되면 1인당 자본 증가율은 그대로인 거지 얘가 이제 0이 돼야 되는 건데 0이 잘 안 됩니다. 예, K로 나누면 SA 마이너스 M 플러스 감가상각률 이건데요. 자, 5번 거기 똑같이 식 나와 있어요. 여기는 좀 뭐 계속 반복해서 1인당까지 나와 있는데 요거 그냥 1인당 자본으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7번에 별표하세요. 7번. 자, 솔로 모형과 달리 7번이 결론이야. 사실 그것만 보시면 돼. 자, 거기 보시면 솔로 모형과 달리 AK 모형에서는 기술 수준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요거 저축률이 인구 증가율까지 고려한 아니면 감가상각률까지 고려한 이게 만약에 0보다 크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1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게 되고요. 9번 박스 별표하시죠? 우리가 봤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10번, 11번 지금 똑같은 얘기야. 예, 그래서 뭐 자꾸 했던 말을 중언부언하고 있는데 요거씩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돼서 요런 식으로 그래서 SA가 M 플러스 델타보다 커지게 되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 보시면 AK 모형에서는 항구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엔 한계 생산이 이렇게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동하는데 이 경우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잖아요. 네,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1인당 실제 투자를 나타내는 선과 1인당 자본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투자 거기 관련된 선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안 만나지가 않습니다. 여긴 만나잖아. 두 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더 쉬울 거예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거기 한번 보세요. 특징. 요 얘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솔로 모형에서는 저축률이 상승하면 경제 성장률이 여기서요. 저축률이 상승하면 경제 성장률이 일시적으로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균제 상태에 가면 1인당 소득이나 자본량이 일정하게 다시 제로가 되는 것이죠. 자, 1번에 별표하셔야 됩니다. 근데 AK 모형에서는 1인당 성장률이나 경제 성장률이 저축률이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는 거잖아. 이게 더 커져요. 그래서 저축률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시 오케이? 이게 증가하게 되면 자, 거기 보시면 항구적으로 1인당 경제 성장률이 계속 증가한다.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화살표 별표하세요. 자, 솔로 모형에서는 이게 솔로 모형이야. 1인당 소득은 증가하지만 소득의 증가율은 다시 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 효과는 있는데 성장 효과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장 효과는 없어 이렇게요. 근데 여기 AK 모형에서는요. 지속적인 성장이 되니까 1인당 소득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1인당 소득도 계속 증가하게 되는 그로스 어카운팅인 성장 효과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화살표 잘 보시고요. 자, 2번.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저축률이 높을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국가 간의 저축률의 차이가 국가 간의 경제 성장률의 차이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솔로 모형에서는 컨버전스라는 수렴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한번 이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저축률이 높은 나라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빠르게 되고요. 지속적인 격차가 발생하게 되니까 수렴 현상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예,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시험에 자주 요거까지는 출제됩니다. AK 모형이 심플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AK 모형까지는 좀 잘 봐주시고요. 나머지 경제성장, 내생적 성장 모형은 그냥 특징과 이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적자본 모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루카스가 얘기한 요것도 그냥 가볍게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개요 보시면 인적 자본을 생산 요소로 도입을 해가지고요. 인적 자본의 축적이 내생적 성장 이론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적 자본이라는 휴먼 캐피털이 뭡니까? 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어. 사람의 노동에다가 지식이나 기술 같은 숙련도를 지닌 노동자, 지식을 지닌 노동자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직장을 가면 계속 훈련과 반복을 하게 되겠죠. 훈련을 통해서 뭔가 인간의 체화에 인바디드된 축적된 어떤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번에 인적 자본이 단순 노동과 다른 점은 투자를 통해서 축적이 가능하지만 자, 일반적인 투자와 달리 물적 투자와 같이 또 비용이 발생합니다. 3번 한 국가에서 기존에 축적된 인적 자본 양이 많아질수록 지식의 축적과 기술의 습득의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우리가 대학 교육을 받거나 직장에서 훈련을 받게 되면 어떤 새로운 일머리가 늘어나는 거야. 새로운 무슨 일을 봉착했을 때 빨리빨리 재치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요.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유효 노동력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 모형을 루카스는 어떻게 반영합니까?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 생산함수에다가 AK 이렇게 집어넣었어. 알파. 원래는 노동 1-알파 했는데 노동 대신에 거기 보시면 U라는 인적 자본 또 H라는 휴먼 캐피털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1-알파. 그러니까 이게 노동을 좀 이렇게 분해를 했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인적 자본의 거기 U는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요. 요거는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죠. A는 총 요소 생산성, K는 자본, U는 인적 자본 중에서 최종 생산물에 사용하는 비율. 그래서 H 중에서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그 대학을 나와가지고 거기서 배운 기술을 뭔가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 생산에 기여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사람들은 대학 나왔다고 다 그런 일 하는 게 아니지. 집에서 띵까띵까 놀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중에서 생산에 기여하는 비율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보시면 이 모형에서 경제 주체는 인적 자본 중에서 1-U만큼은 인적 자본 축적에 할애를 하고요. 나머지는 실제 생산에 투입됩니다. 실제 생산에 투입. 이렇게요. 아무튼 이 정도만 하세요. 이 모형 가지고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 인적 자본, 내생적 성장 이론 해가지고 솔로 모형과 비교하는 정도만 보시죠. 자, 그래서 7번에 나와 있고 8번에 균형 성장 경로에서 K와 H가 동일한 비율로 막 증가하게 되면은 해서 인적 자본을 합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U에 대한 비율이 1이고 이게 이제 K와 같이 인적 자본의 축적이 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AK 모형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K와 H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게 되면 느낌이 K와 알파 해서 이게 그냥 합쳐지는 이러한 꼴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9번에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을 동시에 축적하게 되면은 자본의 수학 체감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돼서 내생적 성장 모형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밑에 시사점은요. 외생적으로 주어진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1번 보시면 인적 자본 축적에 투자하는 시간 그게 이제 1-U야. 그냥 U는 그냥 인적 자본 중에서 바로 내가 일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2번 인적 자본의 한계 생산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간의 1인당 자본과 1인당 소득이 수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수렴 가설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라는 솔로 모형을 비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특히 3번 보시면 교육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의 정책, 교육의 제도 그런 걸 개선하게 되면 인적 자본 축적을 가속화시켜서 경제 성장률을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과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외부 효과 모형 네, 요거를 한번 살펴봅니다. 요런 단어들이 내생적 성장 모형이라는 겁니다. 자, 로머라는 학자가 얘기해서 노벨상을 받게 돼요. 자,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해요. 개별 기업의 경우에는. 근데 지식 자본의 개요를 보시면 외부 효과로 인해서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는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을 때 많은 기업들이 있어. 개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의 생산이 체감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수학이 체감할 수가 있는데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보면 뭔가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지식에 대한 외부 효과가 생겨서 시너지라 쓸게요. 외부 효과를 쓸게. 그래서 시너지로 이게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감하지 않는다. 오케이?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1번에 이 모형에서 자본을 폭넓게 해석해서 물적 자본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 지식 자본까지 자본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게 되고요. 2번 지식 자본에는 책, 디자인, 청사진, 저작권, 특허, 또 거기에 관련된 수학, 물리학, 화학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시너지 효과가 이론 외부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론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한 이론 외부성으로 인해 가지고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번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그런 효과를 제거하게 되고, 다음 6번 지식 자본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자본의 한계 생산이 일정하게 되면 AK 모형과 비슷한 효과를 보이게 되더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학습 효과라고 있습니다. 학습. 요거 훈련하고 비슷합니다. 아니, 우리가 뭔가 학습을 하는 거야. learning by doing이라고 하면서 또 배우는 게 있습니다. 막상 하기 전에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니라 하다 보면 또 숙달되는 효과가 있어요. 자, 학습 효과. 에로우가 얘기했는데 learning by doing 이걸 통해 가지고 지식의 축적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내용 보시면 인적 자본 축적은 의도적인 교육 투자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의도적인 학습 효과는 기존의 자본을 이용해서 실제 생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경험 효과라고도 합니다. 부수적으로 경험치가 쌓이게 되는 거지. 일머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공부도 자꾸자꾸 하다 보면 아, 이렇게 암기하면 좋겠군. 공부하는 요령이 생깁니다.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점수를 잘 받아서 합격하는 사람은 그 약간 뭔가 방법을 깨우치는 거야, 스스로. 그게 뭐 설명해 주긴 그렇지. 설명해 준다고 뭐 그게 딱 와닿진 않죠. 근데 아무튼 그러한 노하우가 뭔가 기술이라거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그걸 깨닫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에 학습 효과를 감안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AK 모형처럼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머의 또 R&D 효과 연구개발이지. 자, 이거는요, 거기 밑에 식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재화를 생산하는 부분 외에 새로운 기술, 지식을 생산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집어넣어서 얘기하는데, 자, R&D를 통한 지식을, knowledge를 이제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밑에 모형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생산함수랑 그것까지 할 건 아닙니다. 그냥 거시경제 하학 거기서는 좀 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기 모형까지는 아니고 요 지식에 대한 얘기만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식의 특성 그걸 별표하세요. 자, 지식이라든가 아이디어는요 어떤 재화 생산에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소비가 비경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게 되면 나도 그거 따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벌리가 없어. 공공재랑 비슷하죠. 근데 공공재랑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공공재는 비배제성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생산된 공공재를요 소비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걸 둘 다 갖게 되는데 지식 같은 경우는 그 별표하세요. 일부는 재산권이나 특허권을 통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배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제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주 또 출제돼요. knowledge라는 지식이라는 것은 비경합성은 갖고 있지만 비배제적이다. 아닙니다. 그럼 공공재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제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3번 보시면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데 초기에는 커다란 고정비용이 들어요. 근데 뭔가 새로운 지식, 공부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이 많이 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게 돼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경작 공부를 했어. 그럼 경작 내가 제 수업을 듣고 잘 이해했단 말이야. 그럼 다른 선생님 책이라든가 다른 내용은 쓱 보면 거의 다 아는 거니까 쑥쑥쑥 여러 책을 쉽게 한 번에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술 영화 같은 것도 이런 거 있잖아. 권법 같은 거 막 쓸 때 보면은 무림의 고수가 되면 상대방이 하는 어떤 뭐 초식이라 할까? 무술 막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금방 그거를 습득해낸다고요. 그만큼 이제
전문가 대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긴 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수학 체증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뭐야? 자연 독점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걸 모형으로 나타내는 게 밑에 생산함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약간 좀 그거는 과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자, 우리 3번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 3번. 연구 인력의 비율이 높을수록, 이거야. R&D 관련한 과학기술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지식이 많이 축적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죠. 3번 다시 보시면 연구 인력의 증가율이 높을수록 연구 인력의 생산성이 높을수록 기존 지식 스톡에 대한 연구 창출 효과가 클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화살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기존의 지식이 축적이 많이 돼 있으면 거기다 새로운 거기 거인의 어깨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위에서는 효과 뉴턴이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뉴턴한테 물어봤어.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천재적인 아니에요. 제가 좀 똑똑하긴 하지만 제 이전에 엄청나게 뛰어난 수학자와 물리학자들이 만들어낸 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는 거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인이 이렇게 있으면 거인의 어깨 위에 이렇게 올라서 가지고 자기가 봤으니까 거인이 바라본 것보다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게 된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수많은 훌륭하신 학자들과 거인이라고 지칭을 한 거지 그런 사람 위에서 내가 플러스 알파만 한 것뿐이다. 숟가락 하나 얹은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가 또 중복 투자되면 발등 밟는 효과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참고로 보시죠. 자, 내생적 성장을 모형과 관련한 평가 한번 봅시다. 1번의 내생적 성장 모형에서는 최근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고요. 슈페터의 뭐 창조적 파괴 있잖아. 이게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면 과거를 파괴해야 됩니다. 되게 역설적인 거지. 그래서 뭐 기술 확산 모형, 뭐 기술 사다리 모형 등등등의 다양한 모형이 있고 2번 연구개발, 인적 자본 축적, 학습 효과 이런 것들이 다 내생적 성장 이론의 기본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보시면 저축과 투자를 촉진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내생적 모형에서는 있고요. 다음 가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된다. 제목만 보시죠. 인적 자본을 축적해야 된다. 그리고 4번에 대외 개방.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할 때 대외 개방을 안 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자급자족하는 그런 수입 대체형 성장 모형을 발전 모형을 찾는 그런 국가들이 있었는데 아르헨티나 많은 남미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망하게 되었고요.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을 때 오히려 성장을 더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그 무엇보다도 적합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있는 사유재산권 같은 거,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거기에 화살표 나와 있는 것처럼 포용적 제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용적 제도라는 것이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4번에 보시면 금융제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부 관료, 사법제도, 회계제도 이런 투명한 뭔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생적 성장 모형은요.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내생적 성장 모형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걸 중심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모형으로 할 때는 이 AK 모형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만 봐주시고 나머지 모형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학부 수준에선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그냥 말 문제 정도로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 성장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제경제학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